2026년 6월 22일 코스피 지수 9,100 돌파, 9,200 가고 이제 만 간다라고 했었죠.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현재 2026년 7월 29일 지금 이 순간 코스피 5,300까지 내려왔습니다. 연초에 5,000 넘었었거든요. 막 올라가서 정말 빠르게 올라가서 고점 찍고 지금 너무 빠르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습니다.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한국 주식만큼 상승률 높은 증시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찾아봤었는데 1위가 한국이고요. 2위가 터키예요, 터키. 근데 터키인데 우리가 2배가 넘어. 그러니까 터키하고 우리 그렇게까지 막 수익률 비교하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급락한 장에서 이런 질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올랐고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9,200 정도 돌파하고 지금 5,300. 모르겠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아직 장중이어가지고 더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상승, 하락 반복하는데 지금 상승, 서킷, 상승, 사이드카 이런 식으로 주간 단위로는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 기본적으로 시장이 과열돼 있을 때 개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요. 많이 들어와서 많이 물려요. 지금 제 기억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1년 하반기부터 하락장이 시작됐었는데 그때보다 더 심해요. 너무 빨리 롤러코스터가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대거 물렸고 이상한 주식 산 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코덱스 200 또는 반도체 탑2 이런 우량 주식들 담은 국내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주식을 샀는데 다 물린 거야. 이런 분들은 투자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장세인데 이럴 때 우리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지금 S&P 500도 떨어지고 나스닥 100도 떨어지고 코덱스 200 코스피 200도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계속 투자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근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투자를 시작한 순간부터 해가지고 있었던 이런 일들 말고 그동안에 있었던 뭐 지금 급락장이죠. 이 시점의 상황 말고 조금 더 줌 아웃을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은 우리가 투자 시작하기 전부터도 매우 역동적이었습니다. 쭉 보면 뭐 이런 골이 있었겠죠. 앞으로도 이제 그려질 것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런 골이 있었는데 지수별로 여러분들 뭐 네이버 증권도 좋고 아니면 증권사 어플 들어가도 괜찮고 대표 주가지수 있죠. 주가지수 추종하는 그런 상품들 들어가가지고 기간을 최대로 잡고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골이 깊었던 시기 뭐 닷컴 버블 2000년대 있고 금융위기 2008년, 2009년대 있고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급락장이 있었고 하는 식으로 골이 분명히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거를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번 시장은 그 골이 깊냐 아니면은 아니냐의 문제지 한 번 빠질 때 이렇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무섭게 갔냐 아니면은 빠지더라도 이렇게 완만하게 갔냐의 차이지 전반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수를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지금 특징들이 뭐냐면 S&P 500, 나스닥 100 같이 미국에 그래도 나스닥 100이 비교적 성장주 기술주 많이 담고 있는데 조금 더 나스닥 100이 골이 깊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026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막 돌입한 현재 그 두 지수는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어.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골이 엄청나게 깊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장세에 있다.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상향을 했지만 시장에 따라서는 그 골의 깊이가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뭘 앞으로 투자할 때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국내 주식 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국내 주식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고 갈 생각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수에 투자하는 게 지수 중에서도 국내 지수에만 내가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량한 세계 기축동화국 그리고 가장 큼직한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 절대 1위 시장, 미국 시장을 내가 안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아마 뭐 국내 주식 비중이 요즘 많이 쪼그라들었을 텐데 투자 처음 시작하면서 주식만 담고 있는 분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다시 봐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갑자기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투자한 시간은 이 아니라고 했을 때
갑자기 빠지고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걸 이 순간으로 복구하고 싶거든요. 와, 나 이때 샀는데 지금 여기까지 빠졌어. 그래도 원금 찾을 때까지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늪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헤엄을 치는데 그러면 더 밑으로 꺼지는 거 아시죠? 이럴 때 빠르게 복구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건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진짜 더 오를 거란 생각으로 적절한 주식을 찾았는가, 선택했는가라는 걸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가 어느 한쪽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거를 리뷰해 보셔야 돼요. 고통스럽지만 회고가 필요한 순간이긴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 삼전 한익이라는 개별주 또는 삼전 한익도 많이 올랐어. 현대차도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삼성전기. 아니, 삼성전기가 뭔 말이야. 나는 한미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이유로 반도체, 피지컬 AI, 여기도 AI고 한미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칩 후공정이죠. 이런 것들에 개별 주식에 들어가서 많이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개별 주식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건 상당히 위험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 기업 주가에 너무 많은 자산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ETF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ETF가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사실상 한국 지수에 투자하고 있다는 건 코덱스 200에 투자하고 있다는 건요. 뭐에 투자하고 있는 거랑 같냐면 삼전 한익 담은 탑2 플러스 ETF에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탑2 플러스는 삼전 한익을 50% 비중으로 담고 나머지는 여타 이제 시가총액 큰 기업들에 투자하는 건데 코덱스 200에 투자하는 게 탑2 플러스 ETF 투자하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한국 지수에 투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AI 중에서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HBM, D램 이쪽에 집중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였을 것이다. 심지어 거기에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 끼얹었으면 완전 AI 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번 하락장일 때는 한번 내가 어떤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이 변동성을 그대로 맞았나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산군으로 봤을 때는 주식 대 채권은 6대4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100배기 대 나이는 위험자산, 주식 비중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다 함의하는 게 뭐 젊을수록 투자 위험자산 비중이 커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든지 간에 나눠라 좀. 제발 분산 투자를 해라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진짜 더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래도 지금 막 가다가 빠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우상향한다면 지금 물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다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막 물타기는 절대 안 됩니다. 물타기는 나쁜 거예요 라고 막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뭘 사는 거냐 그리고 언제 사는 거냐 얼마를 넣는 거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물타기는 빠졌을 때 지금 내가 마이너스 50% 손실이 나고 있다면은 그 순간에 주가가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더 많은 수량을 사가지고 수익률, 손실률 자체는 많이 줄이고 대신 많은 비중을 확보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물타기는 생각보다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보통은 물타기를 할 때 단기적인 하락이고 내가 반등할 거라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당장 이 숫자를 보기 힘들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음이 안 좋아서. 그리고 손실을 좀 빠르게 복구하고 싶어서 이런 생각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 근데 그런 심리가 나만의 심리가 아니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그게 대세예요. 모두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투매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더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결국 물타기를 할수록 나는 더 많은 돈이 이 주식에 노출은 돼가는데 계속 하락하면서 손실 폭은 줄어들었을지언정 손실 금액은 커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타기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이 오를 타이밍인가.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빠졌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졌겠지. 빠졌어서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한 이틀 연속 뭐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올랐을 때 사는 거죠. 고가에 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때는 그러니까 물타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불타기가 될 수 있는 건데 물과 불 사이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때 오를 때 사는 거예요. 반대로 파는 건 언제 팔죠? 내릴 때 파는 거예요.
내리기, 꺾이기 시작할 때, 이때 말고 그런 식으로 오르기 시작할 때 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타기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럼 자산별로는 좀 차이가 있나요? 뭐 삼성전자 그래도 이제 반등하는데 바로 사야 되나요? 저는 현재 같은 장에서는 지수에 투자하는 ETF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갑자기 여기서 아싸 저가 매수 줍줍이다. 앞으로 지금 산 거 많이 오르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사는 거예요. 꾸준히 사다가 낮을 때도 오고 높을 때도 오는 거지. 제가 적립식 매수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적립식 매수가 이름이 재미없어가지고 이름에 도화살이 없어요. 근데 얘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됩니다. 우리 원데이 투데이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할 거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이때 뭐 물타기고 불타기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동 줍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적립식 매수를 꾸준히 이어가는 거는 굉장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고요. 한국 주식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저는 관점을 바꿔보라고도 해요. 우리가 지금은 국내에 투자하는 보통 삼전 한익 입사하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너무 대단한 기업들. 저는 그런 주식을 우량주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친척들이 알아봐주고 좋아해주는. 어쨌든 국내 우량주가 우리한테 되게 이제 세계에서 큰 세계관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한국 주식은 반도체 개별 주식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지만 여러분들 관점을 좀 바꿔서 한국 주식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한국 주식 전 세계 시총 6위예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 본토고 이후로 뭐 일본이랑 홍콩이랑 인도 등등 있어요. 근데 6위인데 실제로는 파이가 좀 아직 작거든요, 굉장히. 이 주식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 테마주인데 나한테는 얘가 시장인 거야. 그런 어떤 착시에 있을 수 있으니까 관점을 좀 넓히셔가지고 미국 지수를 조금 더 담는 것도 이런 상황일 때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가는 길을 찾으려고 레버리지 ETF 같은 자산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또 난리죠. 레버리지 ETF, 뭐 인버스 지금 하락장이니까 ETF에 관심 많이 갖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개념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말씀드려 볼게요. 레버리지 ETF는 특정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있어가지고 특정 주가를 단일 종목의 주가를 추종하는 것도 있고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금 가격 같은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있는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지표로 삼는 벤치마크 기준을 2배나 3배로 따라가는 그런 ETF예요.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레버리지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인버스는 내가 기준으로 삼는 애를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단일 종목 인버스 ETF다라고 하면요. 삼성전자가 오늘 3% 오를 때 얘는 3% 빠져요. 레버리지는 삼성전자가 오늘 3% 오를 때 얘는 2배가 올라서 6%가 올라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응용편인 게 느껴지죠. 얘가 이제 사실 처음 출시했을 때만 해도 아직 시장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나도 레버리지 해야지 위험성이 좀 부각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난리가 났죠. 레버리지 ETF가 시장을 흔든다라고 하면서 변동성을 너무 키운 주범이라고 꼽히는데 요 레버리지 ETF가 왜 문제였는지 말씀드리고 투자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레버리지 ETF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얘가 수익률의 2배를 추구한다며 나 레버리지 ETF를 이날 사가지고 한 달 동안 보유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삼성전자 주가가 등락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10% 정도 올랐어. 근데 내 계좌는 왜 박살나 있어? 나 20% 벌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뭘 몰라서 그러냐면 이 레버리지 ETF가 일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일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속 정산한다는 거를 몰라서 그래요. 총 투자 기간에 따라서 여기에 2배가 아니라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 끊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날 10% 올랐다 그러면 20% 오른 거죠. 다음 날에 10% 빠졌다 그럼 다음 날 또 마이너스 20%. 또 다음 날 6% 올랐다 그럼 12%.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내가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기준으로 삼는 자산의 수익률을 매일 하루하루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할 때는 주식이 녹는다, 내 자산이 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보세요. 보통 일반적인 주식이 데이 1, 첫 번째 날에 10% 오르고 데이 2, 두 번째 날에
마이너스 10%로 빠진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0만 원이 있고 첫 번째 날에 10% 빠지고 두 번째 날에 10% 오른다고 해볼게요. 그럼 100만 원이 처음에 90만 원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0%가 오르는 거니까 99만 원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1%의 손실이 나는 거예요. 1%. 근데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되냐? 하루 단위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10% 빠지는 날에는 얘는 20%가 빠져요. 그래서 8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다음 날 10%가 올랐어요. 추종한 자산이. 그럼 플러스 20%가 돼가지고 80%에 20%인 96만 원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96만 원이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내렸다가 올랐다가 거의 회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레버리지 ETF는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 원금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산이 녹아요. 2배가 아니라 4배잖아요. 근데 지금 장이 10%씩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죠. 계속 내 자산이 녹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개인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음의 복리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심지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거든요. 빚을 내서 투자하면 어떤 순간 기준점을 넘으면 강제 청산을 당해요.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해버립니다. 반대매매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주식을 내다 던지기 때문에 갑자기 시장에 매도 물량이 막 쌓이고 매도 물량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막 살 사람은 그만큼 충분하지 않는데 계속 사람들이 팔아 강제적으로 물량이 나와. 주가가 더 떨어지겠죠. 하락장에서 청산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 단위로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 마감할 때 금융사에서 수익률을 맞춰줘야 돼요. 기초자산을 좀 더 사거나 파는 식으로 맞춰주는데 그런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주고 주가에 영향을 주고 하락장일 땐 하락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상승장일 땐 조금 더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증시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도 높게 만들기 때문에 요즘 같은 하락장, 변동성 있는 장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이런 장을 막 흔들어 놨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의 하락장이 전문가분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금리도 오르고 반도체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미국하고 이란 갈등도 있고 등등 다양한 변수들 중국도 메모리 기업 상장하고 중국 AI 쪽 난리 났고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위험 요소로 꼽히기도 하는데 국내 증시가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하락장을 앞당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락장일 때 내 계좌를 보면 한숨이 나오죠, 일단. 이런 식으로. 너무 파랗고, 파란 게 당연한 것 같아. 너무 무섭고, 내 자산 녹은 것 같고, 이게 막 현실감이 없으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 연봉이 사라졌네? 내 월급이 사라졌네?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흔히 아는 소득 금액하고. 그러면 내가 몇 달 동안 일한 게 사라진 느낌이어서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마음이 실제로. 많이 무너지는데 그럴 때 저는 막 급하게 다 파는 게 무조건 방법은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항상 사는 것도 분할 매수, 파는 것도 분할 매도해서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이런 변동성에 고가일 때 저가일 때를 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변동성에 너무 나 자신을 믿고 내맡기지 말고 타이밍을 나눠가지고 20%씩 팔거나 20%씩 사거나 하면서 분할해서 접근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뭘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 자산이 있어요. 정말 우주항공, 피지컬 AI, ESS, 반도체에서도 전공정, 후공정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는 전 레버리지 ETF. 지금 들고 계세요? 얼마나 들고 계셨어요? 자, 레버리지 ETF 지금 손실 투자자 비중이 거의 100%거든요. 그러니까 팔라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 ETF는 대세 상승장일 때 그럴 때 정말 고수 투자자들이 더 많이 벌고 떠나기 위해서 익절하고 떠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음의 복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복리를 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장일 때 쓰는 거지 지금 같은 뭔가 주체할 수 없고 막 손으로 물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 빠지는 장에서는 얘는 정말 끝까지 갑니다. 정말 내 자산 다 녹아요. 솜사탕처럼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일 때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정말 먼저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해서 얘가 원금으로 오지 못해요. 얘 원금 오려면 코스피가 1만 넘어줘야 돼요. 코덱스 지금 레버리지라 친다면. 그리고 테마형 ETF 중에서 테마도 굉장히 많죠. 반도체, 피지컬 AI, ESS, 뭐 콘텐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한 그 테마의 스토리라고 하죠. 내러티브. 그 이야기 근거의 힘이 빠진 거. 반도체 ETF가 이익이 아직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ETF가 왜 이렇게 빠져? 그 여러 가지 근거가 있죠. 중국에 치고 온데 지금 마이크론, 삼전, 한익의 삼강 구도가 흔들리고 있대. 그리고 반도체는 항상 사이클이 있어서 지금처럼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시기를 넘어서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대. 그리고 AI,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결국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돈이 없대. 얘네 현금 흐름에 지금 마이너스래.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고 그럴싸하네. 스토리가 과거에는 삼전, 한익이 버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덜 올랐다라는 스토리에 힘이 셌는데 지금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꼭 PER이 30이니까 무조건 높은 겁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주변 것들하고 많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삼전, 한익이 많이 오르긴 했고 더 오른다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아닝이라고 하는 근거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후회 없이 그거는 정리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또는 전기차 ETF가 예전에 또 많이 핫했었죠. 전기차가 이제 뉴노멀이 될 것 같긴 한데 얘가 막 시장을 흔들고 이렇게 될 만큼 큰 이제는 혁신이 아닌 것 같아. 자동차 판매량도 많이 줄고 있잖아. 테슬라가 판매량은 늘었는데 요즘 할인 너무 많이 해서 마진 줄었대. 이거는 성장주라고 난 더 이상 보기 어려운 것 같아. 한다면 그런 것도 힘을 잃은 거. 이런 식으로 힘을 잃은 테마형 ETF는 매도를 슬슬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복 ETF,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리밸런싱 아닌 리밸런싱. 전체적으로 좀 정돈을 하는 건데 반도체 ETF하고 뭐 AI ETF하고 몇 가지를 보면 사실상 구성 종목이 쌍둥이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치면은 팔레트가 똑같아. 몇 개만 차이가 나요. 조그만 애들. 근데 사실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하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중복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있나 없나 일단 살피고 사실 그 막 두 가지 상황이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중에 뭐 하나를 정리해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중복돼 있는 게 있다면은 내가 이걸 왜 샀지? 그리고 이 지금 다시 2번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 내가 지금 계속 보유할 만한 테마인가? 보시면서 중복 ETF는 좀 뭐 정리하고 그때 이제 오히려 얘 더 간다고 생각, 테마가 힘을 잃지 않았었다면 하나 정리하면서 뭐 딴 데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레버리지 ETF, 테마형 ETF, 중복 ETF 있는지 점검하고 레버리지는 반드시 정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폭락장일 때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스텝 말씀드릴게요. 보내드리는 방법인데 어떤 자산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지수에 투자하는 ETF, 미국 주식 담은 지수, 그리고 국내 주식 담은 코덱스 200 같은 지수 추종형 ETF가 있겠죠. 그런 시장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저는 늘 그래왔듯이 적립식 매수로 쭉 가세요. 지금 뭐 폭락장이든 역대급 상승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쭉 가세요. 얘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지수 ETF는 ISA 계좌든 연저펀이든 일반 뭐 종합 계좌든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얘는요 지수형 ETF로 막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세계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꾸준히 적립식 매수해서 시장이 하락장일 때 너무 호들갑 떨거나 막 다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세요.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아니면 그냥 적립식 매수 가는 겁니다. 폭락장 오히려 기회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금액으로 산다면 폭락장일 때 지수 주당 금액이 싸지겠죠, 단가가. 그러니까 더 많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쭉 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테마성 ETF나 개별 주식.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테마를 많이 타는 거 있죠. 반도체든 전기차든 AI든 등등. 그런 것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일단 물려있다는 전제하에 나 이거 아무리 봐도 이 테마는 끝났어. 다시 오지 않아. 또는 힘이 약해졌어. 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러면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 물타기는 오를 것 같을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를 때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 번에 팔지 마시고 뭐 20%든 30%씩 분할 매도하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생각보다 좋은 게 그냥 두잖아요. 진짜 기분이 안 좋은데 분할 매도로 정리를 해가면 내가 하락장일 때 뭔가 대응했다라는 그 행동에 주는 생각보다 만족감이 있어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테마의 주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사, 팔아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니다. 더 올라가기에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시고 20% 먼저 팔아보고 올라가네? 그러면 80%가 남아있잖아.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겠죠. 판단할 수 있겠죠. 또는 나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분할 매도가 아니라 지금 나 망했다고요. 마이너스 50%다. 근데 진짜 이거는 손절 라인을 내가 놓쳤다 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것도 본인의 어떤 결정이고 결국 투신자판이긴 한데 보유하고 가세요. 그리고 다만 이게 정말 계속 여기서 이제 시험 때 오르는 거죠. 더 떨어지면 어떡해? 더 떨어졌는데 그 전에 그냥 팔 걸. 한 후에도 내 몫인 거예요. 하지만 보유함으로써 나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30% 되면 무조건 판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보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들 자산이 그 계좌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길게는 뭐 20년, 30년 동안 그 주가 그대로 그러니까 20년 지나서야 주가가 회복된 주식들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듣고 싶잖아요, 사실. 20년이면은 주가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됐어도 그 사이에 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엄청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개별 주식을 내가 지금 손절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렸다가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판단 내리기. 그때 완전 매도하든지 분할 매도 시작하든지 이런 식으로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ETF는 말할 것도 없죠. 폭락장일 때는 손절. 얘는 그냥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폭락장일 때 어떻게 보면은 다 방법이 다르죠. 이럴 때 어떤 주식을 갖고 있냐, 그리고 얼마가 들어가 있냐, 큰 돈 쓸 일이 있냐 없냐 가지고 사람들마다 제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다를 텐데 전문가마다도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를 텐데 왜냐면 시장 전망이 또 이제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좋은 탈출구를 찾아가지고 이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많이 물릴 수 있고 물타기했다 많이 물릴 수 있고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우리 오래오래 투자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계속 판단의 시점을 지금도 갖고 나중에도 가질 수 있는 분할 매도 매수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깜짝 놀라서 파는 거 지양하셔야 됩니다. 사고는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숙제. 여러분, 이런 폭락장에서는 냉정하게 사고하는 게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냉정하게 사고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현황을 보셔야 돼요. 지금 회피하기만 해서는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증권사 앱 들어가셔서 자주 쓰는 그 증권사 앱 들어가셔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뭐가 있는지, 어떤 ETF들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률을 확인해 보시고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말씀드렸잖아요. 레버리지 ETF는 그냥 손절하는 거고, 2번을 여러분들이 추려보세요. 내가 이거 선택한 테마, 지금도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닌가. 냉정하게. 반도체 더 간다고 보면 오케이. 근데 예를 들면은 2차 전지 예전에 사놨는데 아무리 봐도 얘가 막 계속 횡보만 하고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오르지도 않고 이런 식의 테마가 소멸된 ETF는 없는 건가? 하고 한번 2번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확인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나는 얘를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분할 매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숙제인데 되게 어려운 숙제예요. 결국에는 내가 아픈 손가락 있는 거 하나 제대로 직면하고 나서 결정 내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지 안 할지. 근데 이럴 때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점점 쳐다보기 싫고요. 자산은 그동안 계속 녹습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보유한 주식, ETF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